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2월 26일 화요일입니다. 현재 시간이 한 6시 20분 정도 됐는데요. 일단 오늘 방송할 내용은 시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텐데요. 오늘 시황, 오전 시황이라고 해서 그 장이 시작하기 이전에 이제 보내드리는 시황이 있는데요. 그거 관련한 내용과 좀 연관될 수도 있는데 일단 주의라는 이야기를 좀 해보고요. 그 다음에 관심 종목 이렇게 이야기하고 뭐 하겠습니다. 일단 그 시황의 내용은 뭐 이런 겁니다. 시장에서 지금 북미 정상회담이라든지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불과 뭐 한두 달 전만 해도 전혀 이렇게까지 상상도 못했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시장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지금 시장에서의 어떤 이런 좋은 분위기가 일부 시장에 어떤 선반영된 부분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좀 우려도 있긴 한데요. 일단은 그런 어떤 기사나 이런 내용들을 떠나서 지수 그 자체로 보는 것이 더 어떻겠느냐라는 이야기를 좀 자주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뭐 분산도 뭐 중요하겠지만 일단은 뭐 코스닥을 봐볼까요? 코스닥 지수를 보면 시장이 연초부터 거의 직선 가까이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을 했는데 그러면서 알게 모르게 조금씩 매도세가 이렇게 막 싸우면서 매도세가 우위일 때는 시장이 이렇게 상승을 하고 어느 순간 그 매도세가 조금 더 강해지면 시장은 꺾이는 뭐 이런 것들이 언제나 반복되었잖아요. 근데 지금 최근에 시장이 약간의 이런 매도세들이 조금씩 많아지는 이런 느낌이 확실히 드는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우리가 시장에서 분산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는 조금 기간이 좀 짧으면 짧을수록 조금 더 정확성이 있는데요. 지금은 그렇지는 않은 상황은 좀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기간이 한 두 달에 걸쳐 한 6번의 분산이라면 좀 애매한 경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하는데요. 일단 그럼에도 시장은 매도세가 차곡차곡 조금씩 시간을 두면서 쌓여가는다라고 좀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것 관련 그것 관련해서 우리는 일단 경계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경계를 할 생각이 있고 그리고 저희도 오늘까지 주식이 100%였습니다. 100% 주식 물량을 보유하고 있다가 오늘 한 40% 정도를 매도를 했고 나머지 한 60% 정도의 주식 비중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 보면서 조금 더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조금 더 들여다 보려고 합니다. 왜냐면 일단은 이렇게 분산이 이렇게 쌓였을 때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코스피를 일단 보면 이렇게 분산이 많이 쌓였을 때는 어, 여기를 돌파하는 아주 강한 어떤 무언가가 나와서 새로 시작된다라든지 혹은 어, 이만큼까지 누군가가 이득을 본 사람이 다시 여기서 재정비를 하는 그 손바뀜이 있을 거잖아요. 그때 잠시 조금 조정을 보이고 다시 추세나 혹은 어떤 방향을 잡는 이런 모습일 것인데 지금이 혹시 이런 어떤 변곡점의 근처에 온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도 하는데요. 그렇다고 내일부터 갑자기 뭐 하락하거나 뭐 설마 뭐 그러겠냐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일단 경계를 한다라는 의미에서 일단은 지수의 방향성과 조금 의미 있게 같이 갔던 종목들을 일단은 매도를 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시장을 볼 때,
예전에는 좀 많이 봤던 지수인 것 같아요. 예전에 많이 봤던 지수인데 요즘에는 잘 안 보는 것 같긴 하는데 저는 약간 조금 예전 느낌의 주식 성향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주식을 처음 배울 때 상황도 그랬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예전에 이 지금 초록색으로 보이는 선을 많이 썼는데요. ADL이라고 해서 어, 등락 주선이라는 번역으로 해서 ADL이라고 하는 보조지표입니다. 근데 이 보조지표는 뭐냐면 이 보조지표의 핵심은 일정 기간 동안에 혹은 뭐라고 할까요? 그쵸, 일정 기간이라고 해야 되겠죠. 현재 일정 어떠한 시점에서부터 현재까지 어떤 이런 일정 기간 동안에 어, 전일의 종가, 이 기간 동안에 전일의 종가에 그 다음에 종가에 비해서 오른 종목수, 오른 종목수, 오른 종목수에서 내린 종목수를 뺀 것을 매일 누계해서 그것을 선으로 이어서 작성한 것인데요. 어, 그러니까 상승한 종목이 많냐, 하락한 종목이 많으냐, 뭐 이런 것들이라고 보면 되겠죠. 근데 이것이 우리가 같이 활용하는 이 분산의 이런 모습과도 좀 비슷해요. 분산이 많아져서, 즉 시장의 매수세보다 매도세들이 많아져서 거래량을 증가시키면서 이렇게 지수가 약세로 접어든다, 뭐 이런 논리라면 이 등락주선 역시도 어, 시간이 지나면서 오른 종목과 내린 종목 수를 선으로 이음으로써 시장이 점점점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를 선으로 보는 건데, 이것을 예전에는 어떤 지표,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이 지수의 지표의 선행 지표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선행 지표. 그래서 상당히 의미 있고 관심 있게 보는데요. 음, 이것의 이 대략적인 특징은 뭐 사실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가장 핵심은 이겁니다. 종합지수가 상승하고 있는 중이라 할지라도 ADL이 하락을 보이면 시장은 곧 하락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런 내용이고요. 반대로 뒤집어도 마찬가지겠죠. 시장이 시장이 하락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ADL이 상승을 보이면 시장은 상승세로 갈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할까요? 근데 요것의 뭐 단점일 수도 있는데요. 이 ADL은 보조지표라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어떤 상승 하락을 탁 어떠한 시점에서 탁 옵니다라고 이렇게 딱 시점을 맞추는 건 아니에요. 그런 어떤 상황들이 만들어졌을 때 시장이 이런 거죠. 지수가 상승하는데도 불구하고 ADL이 이렇게 하락하고 있다면 당장 오늘부터가 아니라 요 언저리부터 가까운 미래에 지수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언젠가 2000년 초반이었던 것 같은데 2000년 초반에 좀 같이 많이 확인했던 것 같아요. 이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를 ADL로서 좀 같이 보고요. 그리고 어떠한 분산을 통해서 어떠한 시점을 조금 지정할 수 있지 않을까. ADL이라는 것은 시점이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분산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조금 좀 기뻤던 기억이 납니다. 아, 그러면 이제는 시장을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뒤따라갈 수 있겠구나, 근사하게. 뭐 이런 그때 예전 생각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곳을 같이 한번 활용해 보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 시장이 보면 아직은 뭐 딱 그러하다라고 보긴 애매한데요. 약간 좀 이렇게 눕는 느낌이 좀 많이 납니다. 이렇게 오히려 약간 이렇게 꺾이는 느낌도 살짝 나고 그 사이에 분산과 과도 거래가 조금 이제 섞인 정도의 모습이 좀 나오는데요. 근데 이것이
ADL이 많이 안 쓰이게 된 이유는 아마 뭐 여러 가지 다른 보조 지표도 있고 차트가 점점점 빨라지면서 개별 종목 위주로 보게 되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비중이 너무 커지고 비대해지고 그래서 반도체 비중이 너무 커지다 보니 약간 좀 왜곡되는 것 아니야? 라는 이런 좀 의구심도 들긴 하는 거가 아닐까라는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럼에도 그 비중이 큰 것을 시장을 왜곡시킨다 하더라도 그 비중 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빼고 계산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참고용으로 ADL을 좀 같이 확인해 보는 것도 어떻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지금은 조금 경계해야 되는 것인가라는 일단 근데 다만 이것이 조정을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일단은 이때의 요 힘보다는 지금의 힘이 약간은 이 고점을 살짝 넘기는 모습은 좋았던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분산이 어느 정도 신경 쓰일 정도의 숫자만큼 출회됐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서 시장을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일단 저라면 제가 만약에 어떤 뭐 흔히 말하는 남의 돈, 은행 돈이든 어떤 스탁이든 뭐든 어떤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어떤 이러한 매매라면 지금 구간은 이것을 상환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1차적으로 상환을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정비하는 것이 우선시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시장이 지금 좀 중요한 순간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뭐 이것은 그냥 단지 어떤 추세, 어떤 각도 이런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시장을 보면 일정한 어떠한 채널선을 이렇게 하나 만들어 본다면 지금 그래도 나름 의미 있는 이런 자리들에 놓여 있거든요. 이렇게 의미 있는 자리들에서 저항을 부딪혔고 그리고 의미 있는 자리에서 반등을 해줬고 이 구간은 시장이 과열로 인해서 급락이 나왔던 이런 자리였고 이런 자리들에서 보통 그날이 나올 때가 많고 그렇죠. 그래서 시장에서 보면 매매하는 사람에 따라 어떤 논리가 좀 다를 수 있는데요. 이렇게도 매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좋은 회사를 사고 싶다. 혹은 가치 투자자의 어떤 나는 성향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보는 지수가 PBR이라는 지표를 많이 보거든요. 시가총액과 어떤 자본의 관계를 많이 보는데 보통 그러니까 워렌 버핏도 그런 얘기를 하죠. 좋은 회사는 싼 가격이 오지 않는다. 그래서 워렌 버핏은 적정한 가격에 산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아주 좋은 회사를 적정한 가격에 산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싸다라는 개념은 그 스승인 벤저민 그레이엄의 이야기인데 최근에도 이 PBR에 대한 어떤 핵심 지표로 사용하는 가치 투자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각자 매매 방식은 다르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가치 투자자일 경우에는 시장의 이 PBR이 좋은 회사일수록 그러니까 좋은 회사라는 건 뭔가요? 우리가 흔히 많이 딱 지표를 보면 가장 많이 보는 PER이라든지 뭐 PBR이라든지 대표적으로 ROE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가장 무난하게 많이 보잖아요. 여기서 좋은 회사란 얘네들이 낮고 PBA, ROE가 높은 회사인 것이겠죠. 이런 어떤 비율을 갖는 회사들이 싼 가격에 거래될 때 사는 것을 가치 투자자는 아마 이제 꿈꾸는 것이죠. 근데 보통 이렇게 싼 가격에 많이 거래되지 않으니 언제 거래하느냐? 시장이 급락했을 때. 이렇게 시장이 급락할 때는 좋은 회사들도 같이 시장에 휩쓸려서 급락하기 때문에 요때가 절호의 찬스다라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합니다. 이제 앞으로 나올 어떤 관심 종목이나 이런 것도 같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런 논리인 거죠. 예를 들어서
흔히 가치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과 기술적 매매, 차트 매매를 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갭이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들어서는 가치 투자인 사람과 차트 매매 사람들이 딱 분리된다기보다는 같이 혼용하는 경우가 더 많고, 근데 저는 이것이 맞다, 좀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결정들을 하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지표든 상관없습니다. 뭐 PER이든 뭐 PBR이든 이것들이 흔히 말하는 저평가 구간에 있을 때 워렌 버핏처럼 ROE가 한 17, 18 이상 계속 유지된다면 자기는 영구 보유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회사를 찾아서 내가 생각하는 차트의 어떤 바닥이라고 생각하는 구간에서 매매하는 것, 이것을 최근에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조엘 글린블라트가 쓴 그 시장을 이기는, 주식시장을 이기는 작은 책에서도 나온 것처럼 싸게 거래되는 회사 대신에 아주 좋은 회사, 돈을 잘 버는 회사가 싸게 거래될 때 이거를 기계적으로 매매하는 방식인데요. 사실 이것을 기계적으로 매매하지 않고 이 방법을 차트로서 매매하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이러한 종목들의 어떤 포트폴리오, 어떤 종목을 나열하고 이 종목이 차트상 아주 바닥이다라고 생각할 때만 매매해서 1년 보유하고 매도하는 이런 전략도 많이 유행했었습니다. 2005, 6년 전, 2005, 6년 뭐 이때 그랬던 것 같은데요. 저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 다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의 다 방법이고,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은 언제나 이 어떤 종목을 살 때 일단은 실적은 일단 우선시해야 된다라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차트를 보는 방식에 서로 어떠한 차이가 있겠죠. 이 차이는 투자 기간이 될 수도 있고 리스크 성향이 될 수도 있고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이런 것도 있을 텐데, 여기서 흔히 많이 사용하는 내용들이 어떠한 채널을 긋는다든지 혹은 볼린저 밴드를 사용한다든지 이런 것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채널을 그은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이 채널 안에서 주가가 움직인다 라고 한다면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이탈하는 경우, 일탈이 아닌 완전히 이탈하는 이런 위험하게 보이는 이런 구간에서 매매하는 자들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겠고, 그리고 또 하나는 볼린저 밴드를 활용하는 매매도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걸 조금 확대해 볼까요? 이거는 지금 레버리지로 한번 펴서 한번 볼게요. 이거는 볼린저 밴드를 그냥 기본값으로 20일 값으로 놔둔 것인데요. 이렇게 놓고 보라 라고 원자가 이야기를 했고요. 원저가 이 책을 쓴 사람이 직접 이야기를 했고, 만약에 조금 더 크게 보고 싶을 때는 차라리 주간 차트를 봐라,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만약에 주간 차트 같이 본다면 아마 볼린저 밴드의 중심값은 한 20 정도로 늘려야 될 거예요, 아마. 아이고, 컴퓨터가 좀 버벅됩니다. 그러면은 한 100일 정도면 주간 차트에 좀 어울릴 보조지표가 될 건데요. 이렇게 레버리지를 한번 보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일단 볼린저 밴드로 매매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생각을 할 겁니다. 뭐라고 할까요? 일단 볼린저 밴드라는 것은 뭐 다들 아시니까요. 뭐 이런 내용이죠. 이 볼린저 밴드의 상단과 중심선, 이 하단에 이 하단, 즉 이 볼린저 밴드의 이 안에서 주가가 움직일 확률은 한 95.4% 정도가 될 것이고, 이 위로 위든 아래든 이탈할 확률은 나머지 확률일 것이다. 그래서 이걸 나누면 한 2.3% 정도로 될 것이다.
뭐 이런 논리죠. 그래서 여기서도 또 고민을 하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이 볼린저 밴드 상단 하단이 있을 때 볼린저 밴드 상단에 왔을 때 나의 포지션은 뭔가라고 보는 거예요. 아까 채널 선과도 같은 논리일 수 있거든요. 만약에 이 볼린저 밴드 상단선을 돌파할 때는 2.3% 정도의 아주 작은 확률로 돌파를 하지만 이때는 대박이란 말이 좀 그렇고요. 기회와 어떤 리스크가 같이 존재하는 구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볼까요? 볼린저 밴드가 뭐 이렇게 밑에서부터 쭉 올라오다가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오므라들고 나중에 이게 다시 확 이렇게 벌어지는 과정에서 주가가 이렇게 왔다가 한 95% 확률로 왔다가 한 2% 확률로 여길 뚫었어요. 이때는 요것을 어떻게 나는 포지션을 취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돼요. 만약에 채널 매매를 하는 사람이라면 이 상단 하단에서 매수 매도를 할 것인지 혹은 이 하단 채널을 돌파하고 다시 상승 채널을 만들었을 때 요 구간을 매수로 볼 건지, 그러니까 같은 공간을 보고도 누구는 매도를 볼 것이고 누구는 매수를 본다,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여기는 장단점이 있는 것이죠. 만약에 볼린저 밴드로 봤을 때 볼린저 밴드 상단을 돌파했을 때 나는 매수야 라고 했으면 이것이 다시 돌아오면 볼린저 밴드 안으로 다시 들어오면 재빨리 매도를 하는 어떤 좀 유연함이 있어야 될 것이고, 혹은 나는 그냥 박스 매매자야 라고 한다면 볼린저 밴드 상하단에서 매수와 매도를 그냥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볼린저 밴드 상단을 돌파하는 것은 매우 강한 어떤 모멘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성장주들에서 많이 활용을 하는 것이고, 볼린저 밴드 상하단을 이렇게 매매하는 경우는 아주 우량주를 매매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가 어떤 매매자이냐를 확인해야 돼요. 제가 이걸로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이 볼린저 밴드를 조금 크게 봤을 때 이 볼린저 밴드 하단을 이탈하고 코스피가 그 다음에 이 볼린저 밴드 안쪽에서 바닥을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많은 보조 지표들의 확인하고 나서 지수가 이만큼 상승을 했는데요. 지금 볼린저 밴드 이 상단 언저리에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상단 언저리에 왔는데 지금 보조 지표들을 볼린저 밴드를 확증하려고 그냥 임시로 깔아놓은 이런 보조 지표들이 좋지 않은 모습이 좀 나오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 시장이 여기 이 볼린저 밴드 상단을 돌파하고 다시 갈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은 홀딩하는 것이고, 나는 혹시 모르니까 여기서부터 매매했으니까 여기선 한번 쉴래 라고 하는 사람은 조금 매도를 할 것이고, 근데 다만 이 볼린저 밴드를 이렇게 돌아온다면 매도한 사람이 매우 잘한 선택이지만 돌파해서 아주 강하게 간다면 매도한 사람은 기회를 놓친 것이죠. 근데 이것을 둘 다 가질 수는 없거든요. 하나를 결정해야 된다라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일단 저희는 조금 리스크를 조금 빼자라는 이런 관점이었고, 이거를 단박에 돌파한다면 그때 다시 들어가 보지 뭐 이런 논리였습니다. 갑자기 볼린저 밴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조금, 그러면은 요런 얘기를 해볼까요? 제 생각에 이런 볼린저 밴드로 매매하기가 사실 좋은 종목은 성장주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장주에 대한 것은 볼린저 밴드가 차트에 볼린저 밴드를 깔고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좀 있거든요. 볼린저 밴드를 지수가 가는데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딱 그려져 있으면 여기가 뭔지 모르게 저항으로 받아들여져서 이 회사는 쭉 갈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손절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합니다. 다만 우량주는 이 볼린저 밴드 상하단이 매우 잘 맞는 것으로 봐요. 예를 들어서 보면 볼린저 밴드 상하단에서 매매하려면 적어도 우량주여야 해요. 우량주여야 하려면 일단 실적이 좋아야 된다는 거죠.
실적이 좋으려면 일단 뭐든 하나 1등이었으면 하는 회사가 좋아요. 1등 혹은 뭐 영업이익률이 매우 높은 회사. 왜냐면 1등 주도주를 사야지 2등, 3등주는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1등이라고 하면 뭐 영업이익률로도 표현할 수 있는데 지금 뭐 반도체 소재 쪽에서 영업이익률이 30%를 거의 한 10년 가까이를 유지하고 있는 회사는 아마 우리 한국에 하나밖에 없는 회사일 거예요. 리노공업이라든지 이런 회사를 볼리저밴드 상하단을 조금 크게 보고 매매해 보는 건 어떨까라는 것, 혹은 뭐 나이스 평가 정보라든지 혹은 뭐 이크레더블이라든지 아주 실적도 좋고 이크레더블 같이 배당도 많이 주는 이런 회사는 어떨까라는 어떤 이렇게 우량주를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우량주 봐볼까요? 뭐 리노공업이라고 한번 볼게요. 리노공업을 좀 보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볼리지밴드의 하단에서 만약에 매매를 했다면 이 상단 언저리에서 1차적인 매도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볼리지밴드 상단을 다시 안으로 파고 들어올 때는 전량을 매도한다든지, 그리고 이것이 상승 추세로 갈 때는 대부분 이 중심선을 타고 가기 때문에 여기가 다시 매수가 되는 거죠. 그리고 돌파하고 꺾어 들어올 때 매도,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과정들 도 있을 것이고, 이크레더블이라는 회사 봐볼까요? 이 회사도 매우 안정적인 회사인데요. 보통 재미가 없어서 잘 매매를 사람들이 안 하는 이런 회사이긴 합니다. 근데 다만 좋은 회사가 싸졌을 때는 가치 평가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매매해 볼 만하겠죠. 이렇게 볼리지밴드 하단 매수 매도, 뭐 매수 매도, 매수 매도, 이 중심선에 잘 오지도 않습니다. 아주 강한 종목들은. 그리고 매수 매도, 중심선에서 매수를 운 좋게 했다면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뭐 이런 것이겠죠. 근데 이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이렇게 말은 너무 쉬운데요.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거든요. 보통 힘든 게 아니고 굉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주 멋진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어, 말도 안 되게 볼리저밴드 하단을 깨고 나서도 확 빠지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이만큼씩이나. 이런 종목도 가능해요. 실적과 일시적인 실적 하락 혹은 시장과 같이 빠질 때는, 성장주의 경우에는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또 이렇게 많이 빠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들도 매매 관점에서 쓰는 것도 뭐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대신에 이렇게 계속 빠져 내려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가장 고민인 거잖아요. 그래서 볼리저밴드 하단에서 매매를 혹은 중심선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은 비중을 전체 다 실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가 한 10종목을 매매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 한 종목을 사는데 한 뭐 3분의 1 혹은 뭐 4분의 1씩 밖에 매매를 못 해요. 한 종목당. 그러니까 10%를 한 종목에 매매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뭐 3%, 2%밖에 한 번에 매수가 안 돼요. 이런 좋은 자리에서도 2%, 3% 매수하고 매도하고, 여기서 2%, 3% 매도, 혹은 여기서 2%, 3% 매수했는데 한 10% 정도 빠지면 다시 3% 매수, 또 10% 정도 빠지면 마지막 3% 매수 해서 브루지밴드 상단까지 가는, 뭐 이런 것들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저희도 최근에 이러한 방법으로 매매한 것이 사실 더 좋은 비주얼인데요. 이 회사는 길게 보면 너무 멋있는 회사입니다. 이렇게 쫙 이렇게 펼쳐진 회사고, 최근에 이 회사가 생각하고 있는 사업의 내용 역시도 매우 훌륭하거든요. 이렇게 중심선을 이렇게 브리지밴드가 쫙 오므라들면서 돌파하는 이 과정에서 이런 큰 상승도 나올 때가 있고요. 혹은 돌파하지 못하고 빠져 내려오는 하락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어떤 조금 디테일은 조금 공부를 한다든지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런 것에 도움이 되는 것은 이러한 보조 지표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하단에서 매수했을 때 보통 이 중심선에서 1차 매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통. 혹은 이 볼리저 밴드 중심선을 못 넘어가고 다시 빠질 때는 빨리 매도하는 것.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매수를 했죠. 우리도 여기서 매수를 했고 이 중심선을 1차적으로 어떻게 넘어가는지를 봐야 되고요. 여기를 돌파한 다음에 이 볼리저 밴드 상단에서 매도 고민을 할 것이고, 아니면 절반 정도 매도를 하고 좀 더 가다가 이렇게 볼리저 밴드 상단을 안으로 들어올 때 뭐 나머지 물량을 매도한다든지 뭐 이런 어떤 내용이겠죠. 그래서 이게 조금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우량주를 매매하는 사람, 성장주를 매매하는 사람일 때는 관심 종목의 풀 자체가 다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ROE가 성장주를 하는 사람들은 매년 ROE가 증가하길 원하고요. 우량주를 하는 사람들은 ROE가 유지되어도 좋다. 다만 ROE가 한 15 이상씩 15 이상만 유지된다면 15가 16이 되고 17이 되고 아무 상관없다. 왜냐하면 좋은 회사는 끝까지 들고 가니까, 이런 논리인데요. 이렇게 ROE가 높게 유지되고 좋은 회사들이 기술적으로 말도 안 되는 조금 싼 가격에 어떤 놓이게 된다면 매매하는 것도 뭐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냥 차트만 보고 실적 없이 매매하는 것은 좀 리스크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실적을 본다고 리스크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어떤 나만의 어떤 체크리스트, 어떤 기준을 잡겠다라는 이야기고, 코스닥을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레버리지를 한번 볼게요. 레버리지를 한번 다시 보면 일단은 이 상단을 돌파할지 여부가 중요한데, 현재는 약간의 좀 약세를 좀 보이는 이 느낌이 좀 있다라는 것이고, 근데 과거에 보면 이런 약세가 심하게 전개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요거를 여기 부분만 확대해 볼까요? 요 선이 이 중심선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왔잖아요. 요걸 확대해 보면 이 중심선을 과거에는 밑에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눌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만약에 여기서 빠지지 않고 반등을 한다면 이거는 강력한 매수 신호가 또 될 수 있습니다. 그때는 다시 또 매수를 한다든지. 근데 만약에 이렇게 조금 하락이 빠진다면 아마 조금 조정도 염두에 둬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입니다. 네, 이러한 것들은 각자 사람마다 다 다를 겁니다. 어떤 시장을 보거나 매매를 하는 패턴은. 그래서 저의 어떤 기준 혹은 뭐 시장에서 많이 혼용하는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관심 종목 지금 33분인데요. 이 시간이 좀 될까 모르겠는데 현대산업개발이라는 종목을 재분할 상장을 하고 얼마 되진 않았는데요. 이 회사를 조금 관심 있게 보고는 있습니다. 관심 있게 보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를 다음에는 한번 좀 깊게 이야기를 좀 해보고, 오늘은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혹은 이 회사를 의 재무제표는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될지 정도를 좀 고민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회사는 주택개발 회사인 것이죠. 주택개발 회사. 이 주택개발 회사들의 어떤 주택 공급 방식은 택지 개발이나 도시 개발을 통해서 택지를 확보하고 이를 민간 등에 분양하고 또 그것을 개발 이익을 수취하고 뭐 이런 것인데요. 뭐 땅을 사고 여기다가 이렇게 건물을 짓는 뭐 이런 이야기로 보는 거죠. 땅을 사고 여기다가 건물을 짓는 뭐 이런 것인데, 조금 특이한 부분은
일본의 요런 회사들, 이거를 디벨로퍼라고 하는데, 일본의 회사들은 요거를 이렇게 개발을 한 다음에 요것을 또 분양을 하고 나중에 또 이것을 대신에 이 토지는 팔지 않고 나중에 이것을 다시 리모델링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뭐라고 하나요? 어떤 임대를 통해서 현금 흐름을 계속 창출하는 이런 방법을 좀 활용하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토지 이거를 다 짓고 나서 땅 샀던 땅과 이 건물을 그냥 다 팔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는 약간 우리가 상상하는 거랑 좀 달라요. 그래서 이런 것이죠. 보통 우리가 많이 쓰는 PER을 보는 것, 그리고 미래 현금 흐름을 현재로 할인해서 현금 흐름을 현가를 확인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기업은 계속 존재한다라는 가정이 깔려 있거든요. 계속 사라지지 않고 존재한다라는 가정이 깔려 있어서 보통 PER을 좀 많이 보는 부분도 있긴 한데요. 근데 이 회사는 다 팔아버리고 청산하는 개념에 좀 가까운 회사이기 때문에 이 회사는 PBR을 상당히 중요하게 봅니다. PBR. PBR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에 위치해 있는지, 이 회사가 어떠한 사업을 했을 때 PBR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는지를 좀 보는 것이 좀 맞다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이 회사를 뭐라 할까요? 여기 그림을 하나 보여드려 볼까요? 이게 분할 전에 어떤 PBR 밴드를 좀 보면 급등할 때가 있고 또 뭐 이렇게 확 빠져 있을 때가 있고 뭐 이렇죠. 근데 요거에 대한 어떤 약간의 어떤 부연 설명을 해보면, 그러니까 저도 기억이 나는데요, 확실히. 왜냐면 2003년도에서 요 2006년도까지 여기가 아주 멋지게 상승을 했거든요. 이 PBR이, 이 회사가. 근데 요때가 2003년에서 2006년도가 주택 가격이 급등했던 시기입니다. 당시 참여정부일 때 2004년부터 뭐 2기 신도시 그때 60만 호를 기획하고 수요 억제책, 그 다음에 공급 확대책을 동시에 내놓았던 이런 구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들 지역을 개발하기 위한 택지 공급 역시 2004년에서 2006년도에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때 기억나냐면, 저도 요때 회사를 다니고 있을 때 제가 그때 저는 급여의 대부분을 다 부모님께 다 오픈했었고, 거의 제가 개인적으로 제 월급을 써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래서 제 월급 중에서 100만 원 정도는 강제로 부모님이 가입시켜놨던 연금에 불입을 했고, 나머지 급여는 다 부모님이 이렇게 해라고 하는 곳에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요 당시 때 2003년도에 저는 요때 작은 아파트를 부모님의 권유로 하나 샀었거든요. 그때 저는 뭐 이런 집을 산다거나 이런 거에 전혀 전무했기 때문에 그냥 시키는 대로 했었는데요. 어차피 저는 회사에 가면 회사에서 주는 밥 먹고, 술 먹을 때는 선배들이 술값 내고 뭐 이래서 거의 빈대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 생각나는 게, 이때가 작은 아파트였어요. 1억 8천 정도였던 것 같아요. 1억 8천. 방은 3개였지만 평수가 그리 크지 않았는데, 불과 한 요 언저리 2006, 한 3년 정도만 이게 3억 8천 갔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약간 정체를 보였던 그 기억이 명확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 가격에 매도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몇 년 되지 않아서. 그래서 정확히 기억나는데 그 당시 때였는데요. 이건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이 약간의 시장 분위기랑도 같이 좀 연계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뭐라 할까요? 이 그때 당시의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택지 공급이 막 확대되는 기간 동안에 주택개발 시행사들이 택지 개발 예정 중심의 어떤 민간 토지를 많이 매입했고, 그 다음에 물량을 많이 확보하기 시작했고, 이때 현대산업개발도 많은 물량을 이렇게 했었고, 이것이 나중에 그러한 것들이 그 지가 상승이랑 함께 PBR이 3.5배까지 갔던 것이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어떤 개발과 이런 내용들이 PBR이 3.5배까지 갔던 1배 미만에서 그럼 주가가 적어도 한 4, 5배는 상승했을 3, 4배 이상은 상승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구간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상황은 뭐라고 할까요? 글로벌 위기가 있었고 2013년도까지는 그 당시 때 많은 어떤 물량들이 분양조차 되지 않았었어요. 파주 같은 이런 곳들이. 그래서 기억이 나는 게 파주 쪽에 그 길이 자유로가 연결되는 것이었던 것 같은데 뻥 뚫렸었거든요. 그때 예전에 파주 뭐 이런 데 갈 때는 길이 되게 험했었는데 어느 순간 파주 쪽이 길이 굉장히 좋아졌었고, 근데 그쪽에 아파트들이 다 비어 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 당시 때가 요 언저리였던 것 같아요. 2013년도 언저리까지. 요때가 아주 힘든 구간이었죠. 그쵸. 그쵸. 그런 구간이었고, 그래서 근데 사실 요 과정 안에서 요때에, 요 당시 때 많은 토지로 인해서 개발을 해서 사실 이 언저리까지 많은 큰 돈을 번 것은 사실인데요. 조금 좀 지지부진한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한 2, 3년을 더 끌고 갔었습니다. 이쪽이. 그리고 13년도부터 해서 요렇게는 다른 주택 그 관련한 쪽도 아주 조금 뭐라고 할까요? 꾸준하게 상승하는 이런 구간이었습니다. 꾸준하게 상승하는 구간. 근데 요 당시 때가 어떤 구간이었냐면, 요땐 그랬고, 그럼 최근을 봐볼까요? 최근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에서 신도시 공급이,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구도심의 어떤 재건축, 재개발 중심의 시장이었습니다. 이때는 신도심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요때 상승할 수 있었던 건설의 업종은 그거였어요. 어떤 개발을 하는 이쪽이 아니라, 뭐라고 할까요? 정비 사업하는데 강점이 있었던 GS건설 같은 쪽이, 좋았던 구간인 것이죠. 요 구간 자체가. 근데 이제 새로 시작하는 요 지금 현재 구간은 여기에 초입과 비슷하지 않느냐라고 지금 보는 거거든요. GS건설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도 GS건설을 좋아하는 회사이긴 한데요. 이걸 길게 볼게요. 길게 보면 한 2년 정도 2016년도부터 2010 그쵸 요때부터 여기까지네요. 이 주가는 이만큼이 GS건설이 좋았던 구간인데, 사실 지금 이것이 약간의 조금 애매해진 것은 남북 경협과 좀 섞이면서 약간 애매해졌거든요. 이 남북 경협, 그러니까 멀쩡한 회사가 테마주가 돼서 지금 좀 애매한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S퓨어셀. 또 보면 저희도 매우 좋아하는 회사고 많이 소개해드린 종목인데, 갑자기 요 언저리 때 수소 테마주와 엮이더니 말도 안 되는 시세를 오랫동안 서서히 끌고 갈 시세를 한 번에 뿜고 이제는 망가져 버렸거든요, 회사가. 이건 아마 한동안 고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처럼 이 건설 관련한 종목을 지금 권해드리는 것이 혹시 남북경협과 엮여서 이상한 패턴을 만들까봐 좀 우려되긴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근데 지금은 이 회사가
그러한 어떤 초입, 2003년도 뭐 이 원조리 초입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이에요. 왜냐면 제가 방금 이거 그림을 내리긴 했는데 2003년에서 2006년도 뭐 요 원저리의 모습처럼 현재 2019년도가 요 원저리 같은 느낌이 나는 것이 2018년도 11월 달에 신도시 1차 지역을 공개했죠. 17만 호. 그죠? 그리고 연내에는 아마 2차 지역을 또 지역이 공개되고 아마 30만 호로 채우게 될 것인데요. 이때부터가 지금 같은 신도시 이런 개발하는 회사들에게는 PBR이 높아지는 이런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가 지금 어떤 정도의 가치를 보유하고 있는지, 뭐 어디 땅이 있는지 이런 내용을 하기 이전에 일단 이 회사는 이러한 지금 업황 속에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2004년도, 2006년도 뭐 요럴 때 택지 개발이 물량이 확 증가했던 이럴 때 그러니까 도시개발 물량이 증가하면 시행사 업황으로 바로 확대되거든요. 시행사 업황이 확 좋아지는 이런 구간이에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제 시행사들의 어떤 이 물량들이 할 때는 매수가 적합해 보인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매수가 적합해 보인다. 그리고 근데 이거는 뭐라고 할까요? 그냥 하나의 그냥 소설인 것이죠. 소설인 것인데 아무튼 이러한 업황에 속해 있는 종목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종목 중에서 이 회사가 실적이 가장 조금 기대돼요. 이렇게 보면 이번 올해를 보면 일단 ROE가 약 20까지 증가를 하고 EPS가 한 75% 정도가 증가한다라는 것만 봐도 너무 매력적이라는 회사인 거죠. 근데 이 회사의 현재 PBR이 어디냐 여기구나. 1배 정도가 언저리이거든요. 한 배가 되지 않는다면 이거는 싸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아까 처음에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ROE라든지 혹은 뭐 EPS라든지 이런 어떤 성장 지표들이 매우 좋은데도 불구하고 PBR이 매우 싸게 거래됐다. 이 말은 즉 다른 회사들이 많이 오를 때 얘네들은 눌려 있었다라는 증거거든요. 근데 이런 회사들을 뭐 조엘 글린블라트라든지 워렌 버핏이었으면 매수를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조금 보유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다만 뭐 워렌 버핏은 안 했을 수도 있겠네요. 왜냐면 꾸준한 현금 흐름을 좋아하는 워렌 버핏은 아마 조금 한국의 어떤 디벨로퍼보다는 일본의 디벨로퍼를 더 선호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가치 투자자 입장에서도 매력적이고 뭐 이런 뭐 소설입니다. 그리고 차트를 좀 보면 현재 이 차트의 수급을 보면 아직은 수급이 미미합니다. 수급이 미미한데요. 현재 최근에 보면 한 요 언저리에서 수급이 외국인과 기관이 조금 들어오는 느낌이 좀 나는데 이 회사는 지금 결론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이 축소되고 있고 이 물량을 기관들은 계속 쌓고 있는 것 그리고 여기에 외국인들이 조금만 이렇게 들어주면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업황은 길게 봐야 되는 업황이니까요. 아마 만약에 이 회사가 여기서부터 상승해서 뭐 이렇게 뭐 앞으로 한 1, 2년, 2, 3년 만약에 간다라고 이렇게 끊어서 봤을 때 이렇게 나는 모르겠다. 한 2, 3년 그냥 묵고 싶어라는 사람은 적립식으로 매매하는 것이겠고, 그죠? 적립식으로 매매해야 되는 것이고,
나는 추세 추종을 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 이 한 마디마디에서 매수 매도를 끊어가는 것이겠고, 만약에 어떤 채널이라든지 볼린저 밴드의 상하단에서 매매를 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매수 매도를 하는 것이겠고, 그렇죠? 이렇게 뭔가 어떤 산업을 보고 이 산업 안에서 대장주를 찾고 이 대장주의 실적을 확인한 이후에 차트로서 혹은 자기 차트가 아닌 무언가라고 하더라도 자신만의 어떠한 매매 방식으로서 가치평가로 해도 되죠. 방식으로서 매매하는 것이 뭐 어떤가라는 생각이죠. 그래서 저희도 일단은 관심 있게 보고, 사실 저희가 관심 있게 봤던 구간은 요 날이었었거든요. 요 날을 매매하고 싶었던 날이었었어요. 요 날. 근데 저희가 어제까지는 주식이 100%였고 오늘 주식의 40%를 팔았기 때문에 매매를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렇게 좀 올라가서 일단은 급한 건 아닙니다. 이 회사는 아직 여기에 강력한 매물 구간들이 이렇게 존재하거든요. 강력한 매물 구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특히 요 언저리 한 56,000원 요 매물 구간이 가장 조금 신경 쓰이긴 하는 구간이죠. 1차적으로는 요 매물 구간이 가장 눈에 띄고요. 그 다음에 매물 구간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가격, 요 가격을 극복할지에 대한 것, 이렇게 되죠. 그래서 생각하건대 지금의 이 가격을 돌파해서 두 번째 이 가격대를 또 돌파하고 또 세 번째 어떤 돌파해서 이렇게 나가면 매우 좋겠죠. 그래서 일단은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이라서 설명드렸고요. 다만 우려되는 것은 남북 경협 관련해서 내일 어떤 북미회담에 따라 시세가 혹시 왜곡되거나 이런 것이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만 아니면 실적도 좋고 업황도 커지는 어떤 초입에 있기 때문에 매우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해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